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2020년이)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서인지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인데요. 올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북미가 협상의 물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 또한 얼어붙었고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로 남북한 교류의 접점도 찾지 못했는데요.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2020년 한반도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북한 기차 여행을 소개하는 외국 여행사의 영상. Hi guys, we're at Dandong Station and now we're going to make our way to Pyongyang. We just finished going through the immigration process. Let's go. 이처럼 기차나 비행기로 이뤄지던 북한 단체 관광은 올 들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하던 북한 개별 관광도 코로나19와 함께 동력을 잃었습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도 잠정 폐쇄되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남북교류 수단도 축소됐습니다.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함경도 광물 생산지 등에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은 북한. 검도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 청년용흥 광산, 용양 광산, 백바위 광산에서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 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기록적인 수해를 입었지만 북한은 외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4월 정체불명의 가짜뉴스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었습니다. 발단은 미 CNN 방송의 긴급 속보였습니다.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혼수 상태설에서부터 99% 사망설까지 국내외 일부 언론들과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의문이 제기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북한 TV가 보도했다는 가짜 동영상까지 돌았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대북 제재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의 불안정 상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발 가짜뉴스는 남북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거나 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을 막는 이런 장애인으로 작용합니다. 건강 이상 논란은 김 위원장이 잠행 20일 만에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측근들에게 나눠주며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공개되면서 북한 체제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잇따라 쏟아낸 북한.
결국 남북 화해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비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지만 악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NLL 인근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겁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규탄하고 또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군이 공무원의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감청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북측이 대남 통지문을 보내온 겁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에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첫 사례였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측의 공동조사 제안은 거부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 남측의 코로나 상황을 위로하면서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악화된 남북 관계에 개선의 여지를 남긴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는 물론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 협력 제안에도 북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정부가 이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시찰했습니다. 금강산 일대에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즉각 적절한 시기에 만나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밝힌 우리식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북한이 최근 대외선전 매체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지난해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재개장한 평양 골프장을 홍보합니다. 평양 골프장에는 18개의 골프주로와 종합봉사건물, 골프봉사건물, 숙소, 낚시터를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전국 각지에서 온천 탐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황해북도 일대에서 새로운 온천을 찾아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금강산지구 독자 개발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외부로부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미리 김덕근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면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남북 관계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에 불씨는 남겨둔 채 2021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올해 동지는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였는데요. 북한은 우리와 달리 애동지가 어린이들한테 좋다는 속설 때문에 일부러 새알심을 크게 만들어 팥죽에 넣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동짓날 표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지를 앞두고 평양의 한 식당에서 팥죽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맛과 색, 식감 등을 까다롭게 평가합니다. 북한은 동지의 팥죽을 먹는 풍습을 지난 2016년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동지를 명절처럼 쇠고 있는 북한 가정에서는 건강을 기원하며 팥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해마다 동지날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앉곤 하는데 한 해에 있었던 기쁜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뜨끈한 동지죽을 맛보는 감정이란 참 유별난 것입니다. 북한의 팥죽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팥을 삶아 체에 걸러둔 뒤 팥물에 쌀을 넣어 끓입니다. 쌀이 익으면 걸러둔 앙금을 부어가며 서서히 저어줍니다. 다만 북한의 팥죽 새알심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찹쌀을 사용하는 평양이나 평안도와 달리 함경도는 찰 수숫가루를 사용해 팥과 비슷한 색을 띠는데요. 북한에선 새알심의 명칭도 오그랑이, 동그랑이, 동그랭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커다란 새알심을 받는 어린이는 복을 받는다고 해서 몇 개는 일부러 크게 빚어 넣습니다. 할머니가 동지죽을 쏘 넣으면 내 밥그릇에 큰 동그라미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면서 그것을 정신없이 퍼먹더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즐겁곤 합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설로도 불리는 동지. 북한은 동짓날 팥죽을 민족적 풍습이라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칠색송어는 북한의 대표적인 겨울철 양식 어종이라고 합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평안북도의 한 양어사업소에서 칠색송어 인공수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은 칠색송어 양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석회동굴로 유명한 평안북도 구장군의 양어사업소. 이곳의 주 품종은 무지개 색의 띠를 가진 칠색송어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좋아 양식 대상으로 권장되는 어종입니다. 구장군은 칠색송어 양식에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는 속해암지대입니다. 속해암지대 그 자체가 밀양원소들이 많습니다. 밀양원소들이 많고 또 샘물에서 물 온도가 좋고 그다음에 여기 수질 조건이 좋습니다. 근처 용문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양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짝짓기철을 맞아 수조 안에서 수컷이 암컷을 따라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알을 낳고 죽는 연어나 다른 송어와 달리 칠색송어는 몇 년 동안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어사업소 직원들이 인공수정에 앞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회를 만들면은 알 낳을 거거든요. 말랑말랑하고 배가 말랑말랑하고 다음에 저 뭐야 알 낳지 못할 거거든요. 단단하단 말입니다. 이거 암컷인데 이 생식공이 말랑말랑하다 알 낳았으니까 이거 지금 말랑말랑하니까 배가.
칠색송어 암컷 한 마리는 한 번에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색이 노랗고 투명한 게 좋은 알이라는데요. 인공수정에 부적합한 알은 일일이 골라냅니다. 구장 양어사업소는 본보기 사업소로 지정돼 최근 새 단장을 마쳤는데요. 고급 어종인 칠색송어는 주로 북한 부유층이 이용하는 대형 상점과 식당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부동산, 아파트값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국가가 집과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개인 간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점점 시장화되고 있는 북한의 부동산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주민들이 줄줄이 들어선다. 지난달 수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진행된 새집들이 행사다. 집을 둘러본 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새 집을 바꿔보니 우리 집이 정말 마음이 듭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집을 잃고 한진아졌던 우리가 옥구지 같은데 이렇게 새 집 바꿔보니 정말 눈물이 앞섭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1,600여 세대의 새 집을 건설했다고 선전했다. 내년 8차 당 대회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80일 전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도 수해 지역 새집 건설이다. 당이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판문구역 리만리에 70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새로 일떠세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은 농촌건설 구상이란 이름으로 새집 건설을 다시 선전하고 나섰다. 굳이 수해 복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80일 전투 기간 내 새집 건설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주택 건설을 내수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초기 건설 단계에 해당하는 자재 거래부터 주택 매매에 이르기까지 시장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나오면서 이런 건설 자재들도 그 시장 가격 혹은 그 협동 가격에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집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이제 국가의 세금 명목으로 일정 정도는 바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대중화된 보편화된 그런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토지와 건물은 국가가 소유한다. 살림집이라 불리는 개인 주택도 당국 소유이고 개인은 살림집 이용권만 배분받게 된다. 그런데 이미 북한에선 살림집 이용권이 개인의 주택 소유로 인식되고 있다. 살림집 이용권이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다는 게 주택 거래를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실질은 국가에 주택 경영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걸 다 하고 거기다가 입사증을 이제 주거든요. 내가 입사증이 있으면은 살려는 사람한테 그 입사증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림집 거래가 본격화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 불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다. 국가 배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시장 인근 살림집의 수요도 늘어났다. 시장 주변의 집은 왜 비싼가?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저녁 7시면은 다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퇴근하는데 그 숱한 짐을 이고지고 들고 구르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주변에 그 가장 믿음직한 집을 이제
하나 선정해 놓고 그 주변에 매대 몇 사람이 이제 다방을 해서 그 사람들에다 일일로 이제 그 짐 보관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 짐 보관을 꾸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매일 일일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약창한 돈이 아니거든요. 북한 당국이 음성적인 살림집 이용권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했지만 시장화를 경험한 주민들의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즉 신흥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 규모도 더욱 커졌다. 돈주들은 북한 권력층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 건설도 그중 하나다. 평양 만수대 언덕 주변에 조성된 창전거리,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에도 고급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섰다. 이거 강변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좀 셉니다. 이번에 꼭 태풍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이렇게 세게 불었는데도 여기 문짝으로 물방울 하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국가기관이 건설 주체다. 그러나 건설 자금은 대부분 돈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들도 어느 정도 자산이 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를 찾아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이라는 거죠. 2배 정도 이상의 이윤이 남기 때문에 여기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북중 접경에서 촬영한 양강도 해산시. 전에 없었던 고층 아파트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대거 들어서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부동산 거래의 시장화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새집 건설로 늘어나는 세금 징수에 목적이 있다는 평가다. 경기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순기능을 본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시장에 맡긴다기보다는 또 우리도 그 세금 명목으로 뭐 걷잖아요. 또 국가 차원에서는 노동자 뭐 굉장히 시급한 사람들의 집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또 개인들이 해결해 주니까 또 뭐 그 나쁜 측면이 그렇게 그다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부유층들의 투기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주민들이 새 살림집을 장만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언이다. 국가에서 지분은 자꾸 짓는다 하는데 우리 섬 이렇게 지방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간부 아닌 그 외 일반 주민들은 언제면은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가. 진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나무 이렇게 도끼 하나에다가 무슨 호미 같은 거 들고 농촌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하전민식으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항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편 농업근로자들은 고마운 당의 운동을 기리절하며 당 제8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고 쌀로서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살림집 건설을 선전하는 북한.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주민생활 향상과는 달리 북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럼 여기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천웅 교수 모시고 북한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보고서를 쓰셨던데요. 뭐 김정은 시대의 그 북한의 부동산 시장, 저도 읽어봤는데 그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집을 여러 채 가진 신흥부자도 있다면서요. 예. 일단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는 이제 아파트, 즉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살림집 거래 사례입니다. 쉽게 이제 장마당에서 물건 많이 팔아서 남는 이윤보다도 아파트 하나 팔 때 남는 이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토지고요. 2번째가 살림집. 3번째가 장마당의 자릿세라고 알려져 있는 매대입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도 이 부동산의 어떤 비중이랄지 중요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90년대 중반
이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북한의 어떤 이 경제 체제가 좀 구조가 바뀌긴 하는데 5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거래되는 거를 경계할 만도 한데 이렇게 당국이 부동산 거래를 묵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세금 얘기도 나왔는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그 개인 간의 살림집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민간 건설업체 이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전직 당간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의 당국의 무기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부동산 사용료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 코로나19, 큰물 피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사용료를 통한 조세 수입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묵인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떤 그 국정 운영 정책 방향과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이 보다 한층 젊어진 이 집권자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경제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돈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어딜 가나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있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아파트가 주로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지역적으로 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평양,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지도상으로 보이는 이제 왼쪽 서평양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신의주랄지, 개성이랄지, 그리고 남포랄지, 그 원산이랄지. 이런 라선시 정도가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2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유동량, 즉 유동성,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사회는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북한 당국이 앞으로 8차 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도 내놓을 텐데요. 2021년 북한 당국이 이 부동산 시장을 경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8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이 많이 담길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이런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부동산 종합 개발 사업에서 수익의 어떤 확대 전략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그 경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 물론 여기에는 북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웃국들의 어떤 도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수입에서의 어떤 부동산 사용료의 비중 확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천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남북애창 통일로 미래로 코너에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남북 화해 현장 곳곳을 누비게 될 최윤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최윤입니다. 남북 평화가 움트는 곳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관찰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생생한 현장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미혼모가 있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살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데요.
연말을 맞이해 소박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량진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2020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향긋한 커피 향이 반기는 작은 카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카페 문을 연 초보 사장 량진희 씨는 15살 때 혼자 두만강을 건넌 탈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가게를 접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힘든 적이라 생각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이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수입이 안 나오고 가게를 2월 달에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해가지고 3월 달에 오픈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금방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진희 씨는 모두가 겪는 위기라 생각하며 배달 상품을 늘려가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좀 뭔가 질문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A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았고 A가 있어가지고 뭐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저한테 큰 의지 같은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7년 전 혼자 한국으로 올 당시 21살이던 진희 씨의 뱃속엔 4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훌쩍 자라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정착 초기엔 도움의 손길을 의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잘해주다가 앞으로 나를 이용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이 자원봉사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받은 게 많으니까 감사함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저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넉넉하진 않지만 올해부터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는데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보려 합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양갱 만들려고. 이거 양갱 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건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뜻깊은 일에 제가 빠질 순 없겠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양갱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잘 젓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편인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초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보인데 잘 감췄나 보다. 아, 그래요? 반죽을 굳게 하는 한천 가루를 녹이고 녹차와 커피, 도라지 같은 각각의 재료를 섞고 으깨기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팔이 아파왔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배합된 반죽을 틀에 붓고 냉장고에 넣어 식혀주니 드디어 양갱이 완성됐습니다. 진희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양갱을 가지고 인천의 한 봉사단체로 향합니다. 진희 씨 같은 탈북 미혼모를 도와주는 곳인데요. 여기가 생기면 언젠가는 도움을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서 제가 아침부터 빅박스를 준비했어요. 나눔에 앞서 첫 선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일반 양갱이보다는 좀 부드럽고 덜 달아요. 맛있네. 그러니까 네. 일반 양갱은 좀 달아갖고 네. 그리고 쫀득쫀득한데 좀 부드러워갖고 노인네 분들이 또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하나 더 먹어도 되죠? 다 드세요. 반응이 좋은 걸 보니 괜히 제가 으쓱한 기분인데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정착 과정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남한테 베풀력이 좀 덜하거든. 진짜. 이걸 마음을 씀씀이가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진짜 맛있어요. 자신감을 충전하고 이제 본격적인 나눔을 하러 나섭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
이 추운 날씨에 와서 고생이 많아서 추워서 어떻게 왔어. 손녀 같은. 고맙소. 자리에 앉은 지니 씨가 손수 만든 양갱을 꺼내는데요. 아, 난 밥도 주는 게 없는데 무슨 자꾸 이런 거 가져와. 맛있게 드시는 게 저한테 기쁨이에요. 도라지 맛이 한번 드셔보세요. 요 도라지야? 네. 허물허물해. 근데 이빨 나쁜 게 허물허물 좋구나. 딱 딱 커피 맛이 옳다. 양갱 한 가락에 담긴 지니 씨의 진심을 느껴서일까요? 흥이 오른 할머니가 한 곡조를 뽑습니다. 녹두밭에 앉지 말라. 그런 노래지. 그거는 녹두 냄새는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할머니와 지니 씨의 대화는 깊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같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못 다녀서 타선 살기 더 불쌍하게 살았구나. 먹기 살기 힘들어서 8살 때부터 항상 미나리 캐고 석탄 묻히고 막 이삭. 넌 어디서 살았길래? 저도 청진에서 살았는데. 나도 청진인데. 고향에서 겪은 힘든 기억을 떠올리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누구보다 그 어려움을 잘 아는 지니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립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니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저는 항상 좀 받는 사람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많은 대상분들 또 한데 제가 또 뭔가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전달함으로써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받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또 누군가에게 또 그 마음을 돌려주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미혼모의 몸으로 찾아온 한국 땅. 어려운 처지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지니 씨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의 사계절 풍경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올 한 해 남북의 창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